국정을 추진하는 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단계는 인적 쇄신이라 할 정도로 인사가 중요한데 박영선 총리, 양전철 비서실장 검토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 실제로 이렇게 야권 인사까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후임 총리는 어떤 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총리님 생각도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정을 추진하는 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임 총리는 어떤 덕목을 가진 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총리님 생각도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그 후임을 얘기해라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행정부의 인사 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검증이 되고 그리고 총리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하나의 필수 요건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는 그러한 훌륭한 분들이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부의 모든 기능 그리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우리 언론에 의한 검증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BS 박정환입니다. 총선 이후 쇄신이 필요한 상황인데 첫 단계는 인적 쇄신이라 할 정도로 인사가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좀 인사가 늦어지는 분위기고요. 오늘은 박영선 총리, 양전철 비서실장 검토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 실제로 이렇게 야권 인사까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인사의 시작은 어차피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또 의견을 물으시면 그 의견을 드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거여서요. 저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분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용산에서 뭔가 좀 해명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개각은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대통령께서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계기가 됐을 때 몇 명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사실 잊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고요. 하여튼 필요할 때마다 능력 있는 분을 하여튼 널리 구해서 계속 이런 새로운 바람도 집어넣고 또 행정부가 좀 더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당연히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는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인사권자의 생각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인력도 있고 또 총리도 필요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또 그런 정보를 들으실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항상 열려 있는 그런 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년 동안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다 하는 말씀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08년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 시작이 됐고 또 2022년에 들어오는 이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이라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것들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초완화적 금융정책과 초완화적 재정정책을 쭉 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2013년, 14년 정도에 어느 정도 이게 수습의 길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성장에 대한 또 경제 안정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이 다시
좀 그 전략적 이런 모드로 바뀌고 또 재정도 건전 재정 쪽으로 터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코로나가 터졌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세계 각국이 초완화적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을 다시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축적되면 경제 논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 물가가 이미 저희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저희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까지 2% 이내에서 안정되던 물가가 5%대로 올라갔고 또 최고 수준에 올랐던 8월인가요? 8월에는 약 6%대로 그렇게 올랐습니다. 이제 그것이 3.1%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고 세계 각국도 아직 OECD 전체 평균은 상당히 한 6.8% 정도 수준입니다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다시 또 좀 틀리면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가 좀 안정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고용 사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2023년 그리고 현재 3월까지도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15세부터 64세까지의 그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을 월별 기준으로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25세부터 29세가 대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한 분들의 고용률을 의미합니다만은 그 고용률도 월별 기준으로 봐서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정은 우리 경제의 위기 이거를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되고 대내적인 안정으로 보면은 우리의 물가 안정 그리고 성장의 회복 이런 것들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매크로적인 회복은 분명히 올해 들어서 현저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수출이 플러스고 10개월 동안 무역 수지가 플러스고 11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이 가장 큰 그런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생활, 민생 이 부분은 아직도 이러한 효과가 충분히 확산되고 있지 않다. 어렵다. 특히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동안 긴축 기조 하에서도 이러한 그 사회적 취약층에 대해서 좀 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50만 명 정도 되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4인 가족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약 183만 원으로 증가를 시켰고 이것은 지난 5년 동안에 증가를 시켰던 그 생계급여의 급여를 약 19만 원 정도에서 올해 한 해에만 지난 5년 동안에 올렸던 19만 원을 올해 한 해에만 약 21만 원 정도 그 숫자도 제가 조금 좀 나중에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19만 원 수준에서 약 20만 원, 21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한 해에 그렇게 증가를 시키는 그러한 그 정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물가가 3%대에 이르고 있고 금리가 높고 또 최근에 이런 중동의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출렁거리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미래를 보는 전망을 해서 우리의 그 환율이 또 지금 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줄이는 데에는 우리의 환율 절하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만 이 환율 절하에 의해서 우리의 인플레율이 안정돼 가던 인플레율이 다소 또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구해 오던 여러 가지 그 정책의 정상화, 경제 위기의 예방, 그리고 민생의 안정,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의 개혁 과제, 그거는 뭐 노동, 교육, 연금, 의료 개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개혁을 확실하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그 어려운 개혁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그리고 힘을 보태주시고 그것이 또 우리 대의기관인 국회의 그 여야 정치권에서 또 협조를 해주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만 그런 그 노력들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